네, 안녕하십니까. 시험들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6월 25일에 시행된 7급,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적게는 한 1년, 2년씩, 그 다음에 뭐 길게는 한 3, 4년씩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한국사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서울시 문제는 좀 너무했다. 이게 총평입니다. 좀 너무나도 좀 예상 외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순서를 특히 물어보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 특히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에서 너무 이렇게 좁은 시기로 물려 있어가지고 이 수험생들이 굉장히 곤욕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상대평가니까요. 뭐 본인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다른 수험생들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이게 절대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문제를 좀 해설을 좀 들으면서 앞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7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예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7급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느냐, 참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오늘 서울시 문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무튼 이게 7급이라서 뭐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은데, 좀 제 바람은 좀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서 너무 기본을 무시하고 지엽적인 것들에 매달리지 마시고, 기본을 좀 충실히 하되 좀 지엽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순서 묻는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1년 안에 있었던 일 같은 경우도 인과관계에 따라서 순서를 좀 잘 연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해설을 좀 한번, 그러니까 나중에 향후 공부 학습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보는데요. 저는 A책형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A책형입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볼게요. 다음 여말 선초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결국 여말 선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 이걸 여말 선초라고 하죠. 자, 기억서부터 볼게요. 이성계 위화도 해군, 뭐 여기까지는 뭐 쉬웠어요. 1388년이니까. 자, 1번서부터 해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말 선초의 상황을 찾는 건데요. 자, 1번. 여기 기억은 위화도 해군이니까 1388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이방원에 의해 정몽주가 암살됐다. 이게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정몽주가 선조께서 암살된 거는 알기는 아는데, 이 정몽주의 암살 시점을 정확히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게 조선 건국 직전이에요. 1392년이거든요. 근데 조선이 건국되기 전입니다. 1392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공양왕이 폐위됐는데, 이거를 잘못 고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폐가입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폐가입진은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앉힌 걸 폐가입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공양왕이 폐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거거든요. 이게 조선 건국이에요. 이것도 이제 1392년이죠. 근데 이건 조선 건국 직전이고 이건 조선 건국이다. 이렇게 보니까 정리를 하면 니은 디귿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이성계 및 정도전 주도로 과전법이 실시됐다. 이 과전법 연도수는 뭐 잘 외우고 있겠죠. 이게 1391년이니까.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기억, 리을인데 기억, 리을, 니은, 디귿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니은 디귿의 순서를 연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1번 문제서부터 아주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기억, 리을, 니은, 디귿. 기억, 리을,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확인 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다음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과거와는 달리 목포 군산 원산을 스스로 개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포 군산의 개항 시기는 모르더라도 원산은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개항이 되잖아요. 그럼 대한제국 시기와는 관련이 없겠죠. 대한제국은 이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환궁을 하고 나서 대한제국이 선포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897년 10월부터 대한제국인데 이 강화도 조약과 관련되어 있는 원산 계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한제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탈락이고요. 그다음에 니은 대한국 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 통수권이랑 입법권, 행정권, 조약, 체결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대한제국 시기 때 반포된 일종의 헌법이거든요. 1899년 8월에 반포가 되죠.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이 성립이 되고 그러니까 1897년 그다음에 1899년에 8월에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이 반포되니까 이 니은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디귿 두 차례에 걸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 발급을 했다. 우리가 지계 발급을 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7급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두 차례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두 차례 실시된 게 맞고 이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토지조사 사업이. 그래서 지계 발급이 이루어진 게 대한제국 시기 때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했던 시기가 1900년이에요. 만국 박람회도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1900년에 사시니까 대한제국 시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빼고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역시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도 쉽지는 않은데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은 아마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1960년 4.19 혁명 전후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이 문제도 생각을 좀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번과 4번 선지에서 좀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1번 선지 보면요.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혁신정당 세력도 총선거에 참여하여 정책으로 크게 약진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죠.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고 이걸 이제 장면 내각 정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혁신정당은 진보당입니다. 근데 이 진보당은 4.19 혁명이 60년에 일어나는데 58년에 진보당 등록 취소,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봉암이 처형되고 이 혁신정당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1번이 정답이에요.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4.19 혁명은 60년에 일어났고 60년 이후에 일어났던 총선에서 혁신정당의 약진이 일어났다? 진보당은 없는데 이 혁신정당의 약진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 허정과도정부가 내각 책임제 개헌을 단행하였고 그렇죠. 이게 3차 개헌이죠. 총선거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였다. 이걸 이제 장면 내각 정부라고 하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4.19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청년 학생들이었지만 곧 전 민중적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렇습니다. 4.19 혁명을 맨 처음에 주도했던 것은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민중적 항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1961년 접어들면서 민중운동은 생존권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민족 통일운동으로 나아갔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4.19 혁명 이후에 들어섰던 장면 내각 정부 때 통일운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58년에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면서 혁신정당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19 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총선, 7.29 총선에서 이 진보당이 약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이것도 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1번 선지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진보당 등록 취소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마 시간에 쫓기면서 보통 한국사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게 진보당 사건을 1번 선지를 읽고 딱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밑줄 친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이 문제는 좀 그나마 쉬워요. 이승려는 고려 초기에 귀법사의 주지를 역임하였고 여기까지 읽으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광종 때 귀법사의 주지를 역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균여죠, 균여. 남학파와 북학파의 통합을 위해 인유와 함께 큰 사찰의 승려를 찾아가 설득하여 화엄종파의 문쟁을 종식시켰고 958년에는 시관이 되어 유능한 승려들을 많이 선발하였다. 자, 균여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억의 심편제종 교장 총록은 의천이
저술한 거고요. 그다음에 천태사 교인은 재관이 저술한 겁니다. 균요와는 관련이 없죠. 디귿 성상융회 이게 바로 종파 통합이론 아니겠습니까? 디귿이 정답이고요. 향가를 처음으로 국문학사 향가를 지음으로써 이게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받은 거라서 이게 좀 이 글자 상태가 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좀 올리느라고 향가를 지음으로써 국문학 사상 큰 업적을 남겼다. 그렇죠. 이 균여가 보현시범가라는 책을 짓거든요. 이 보현시범가가 불교 경전을 향가 형식으로 쓴 거거든요. 이 이제 보현시범가는 지금 남아 있지 않지만 균여 사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균여전이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이 보현시범가에 수록돼 있던 향가를 균여전에다 옮겨 놓거든요. 그래서 균여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전해지는 향가 25수 중에 11수가 균여전에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4번이 정답이다.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는 가장 좀 수월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볼게요. 베베르 고무라 각서인데 이 베베르 고무라 각서를 제가 언제 설명해 줬냐면 아관파천 이후 러일 세력이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놓고 체결됐던 조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1896년 5월에 체결됐던 베베르 고무라 각서고요. 아관파천은 1890년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베베르 고무라 각서. 베베르 고무라 각서는 우리나라의 일본 군대의 주둔을 허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가 1890년 6월에 체결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1898년에 접어들면 로젠 리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베베르 고무라 각서,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로젠 리시 협정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베베르 고무라 각서가 나타난 시기를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일본이 아간파천 이후 수세에 몰리자 러시아와 세력 균형을 위한 협상을 하였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러시아에게 조선 내에 일본 군대 주둔을 허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번에 보면 조선이 청해 중재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와 직접 조로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조로통상조약은 1884년에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 자체가 맞지가 않죠. 1896년 5월에 베베르 고무라 각서가 체결된 거니까. 그다음에 2번 조선이 러시아와 조로 비밀 협약을 추진하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것도 베베르 고무라 각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거문도 사건이 1885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가 않죠.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러면 이게 1905년이고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이게 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미국과 영국의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근데 러일 전쟁 중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 동맹 이런 것들이 체결됐으니까 러일 전쟁 이후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영국에게 독점적 지번권을 승인을 받긴 했을 텐데 시대가 맞질 않죠. 역시.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났던 시기는 1905년이니까 이거는 시간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은 것은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 영국은 제2차 영일 동맹인데 이거는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난 이후가 아니고 러일 전쟁 전에 체결된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5번의 정답은 베베르 고무라 각서는 아간파천 이후 러일 세력의 균형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일본이 주도해서 체결한 조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베베르 고무라 각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베베르 고무라 각서,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로젠 리시 협정은 9급은 잘 안 나오고 7급 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정확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고려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문제는 좀 7급 문제 같은 경우가 이게 소거 형태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좀 확실한 거 하나가 답이지 않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볼게요. 제추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가 논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추회의는 도병마사거든요. 그러면
도병마사가 무신정권 때 없어지진 않아요. 물론 최씨 무신정권 때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결국 최고 집정부 역할은 이 교정도감이 하지만 도병마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제추 합자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씨 무신정권 때는 재신과 추밀이 도병마사에 가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정도감에 와서 회의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도병마사냐 교정도감이냐라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재신과 추밀의 합자기구는 당연히 존재했던 겁니다. 최씨 무신정권 때도.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최충원은 상장군, 대장군의 합의기구인 중방의 권한을 강화하였다라고 되는데 중방의 권한이 강화된 것은 경인의 난 1170년에 무신정변이 발발한 바로 직후예요. 죄송합니다. 이 목소리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이후에 그러니까 무신정변 직후에 중방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 중방의 영향력은 최씨 무신정권 최충원 시기로 오면 교정도감으로 이양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방이 권한이 강화됐다라는 것은 그 전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최충원 시기 때는 중방의 권한이 약화됩니다. 중방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교정도감으로 이양되거든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확실한 답이죠. 그러니까 중방이 아니다. 최씨 무신정권 때 최고 기구는 중방이 아니고 교정도감이다.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최충원과 최우는 부를 설치하여 왕자 등과 동등한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부가요 경제적으로 흥령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진강부, 이 진강부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진강후라는 벼슬을 얻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국 왕자와 대등한 어떤 서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개념은 우리 7급 준비생이라도 공부를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진강후, 그 다음에 흥령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최윤희 등이 지은 의뢰서인 상정고급예문. 상정고급예문은 1234년 최후 집권기 때 만들어진 것이므로 요거는 최씨 무신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삼국시기 불교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7번 문제도 까다롭습니다. 지금 제가 보았을 때 그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5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5문제까지 포진되면 이 문제를 다 놓쳐버리면 75점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서울시 문제는 좀 해도 너무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를 좀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해서 어렵게 주고 나머지는 좀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이 문제도 이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이 밀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밀교를 물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밀교 자체가 신라에 그렇게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안 했는데 이 밀교가 답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1번, 2번, 4번의 선지는 다 분석을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거거든요. 결국 이 문제도 좀 소거만 잘해도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에 한해서는 소거를 잘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예요. 1번 고구려의 보덕은 도교에 밀려 불교가 쇠퇴함을 개탄하였고 이후에 열반종을 개창한 겁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의 도교 장려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보덕이라는 승려가 열반종을 개창했다. 이거는 뭐 핵심 개념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백제에서는 계율종, 이걸 율종이라고도 해요. 겸익이 대표적인 승려다. 그렇습니다. 이 백제 이 성왕 때 겸익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이 율종을 가져와서 이 율종이라는 것은 승려의 계율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겸익,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신라에서는 호국불교가 크게 성행하였으나 밀교는 성행하지 않았다. 이 밀교가 진평왕 때 안홍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전해지고 이후에 상당히 선덕여왕 때까지 상당히 이 밀교가 좀 중흥을 해요. 그래서 요 선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신라의 화랑은 미륵이 인간세계에 내려온다는 미륵하생신앙과 관련이 있다. 화랑을 곧 미륵이라고 보았다 라는 거니까 이 화랑에는 미륵신앙이 담겨져 있다. 이것도 제가 화랑도 수업할 때 중심 이념, 그러니까 핵심 개념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다 맞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3번 밀교에 대해서는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3번 밀교는 삼국시대 신라 시기에 중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볼게요.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사료를 좀 잘 분석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사료를 읽고 인물을 찾는 문제 중에서는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만점 방지용 문제까지는 아닌데 좀 까다로웠다. 이 사람은 1501년에 출생하여 1572년에 타계한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그의 학문 사상 지표는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경의. 그러니까 경과 의를 존중한다. 이게 의리와 절개를 강조했다. 이게 바로 남명조식 선생의 사상입니다. 마음이 밝은 것을 경이라 하고 밖으로 이 과단성 있는 것을 과단성입니까? 밖으로 과단성 있는 것을 의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바로 경으로서 마음을 곧게 하여 수양하되 기본으로 삼고 의로서 외부 생활을 처리하여 나간다는 생활 철학을 표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조식의 사상에 보면 의리와 절개를 강조하고 이 의리와 절개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와 관련돼 있는 남명 조식의 핵심 사상입니다. 1번에 보면 문인들이 주로 북인이 되었다. 그렇죠. 남명 조식 학파가 결국 북인을 형성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돼요. 그러니까 8번은 경, 의를 통해서 남명 조식을 찾고 이 남명조식이 북인으로 되었다. 북인을 형성했다. 라고 되어 있는 1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면 이황과 사단 칠정 논쟁을 벌였던 사람은 고봉 기대승 선생입니다. 기대승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동호문답, 만원봉사 이런 책들은 율곡 2의 저서죠. 그 다음에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이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서울시 9급 문제에서 이의를 찾는 문제가 나왔고 7급 문제에서는 조식을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찾는 문제는 그나마 좀 쉬운데 이 남명 조식을 찾는 문제는 7급답게 출제된 문제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삼국시대 대외관계와 관련된 사료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10월 왕 백제죠.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하였다. 이게 이제 이때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4세기 중요비되고요. 왕, 니은 볼게요. 고구려 왕이죠. 10년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케 하였다. 이건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 정확히 얘기하면 서기 399, 서기 400년의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9월 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에 침략하여 한성을 함락시켰다. 이건 장수왕 때죠. 그러니까 계로왕이 이때 전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475년이니까 5세기 중엽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리을에 보면 백제왕 모대가 사실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는데 신라왕 이차는 비지의 딸을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결혼 동맹이 체결된 거니까 493년입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보면 기역, 그러니까 4세기인 기역, 니은, 그 다음에 5세기 중엽인 디귿, 5세기 말인 리을.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은 분위기가 유행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이게 혈색 좋은 이게 좀 자료가 잘 보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혈색 좋은 흰 피부가 드러날 만큼 반짝거리는 엷은 양말에 금방 발목이니 삐지 않을까 보기에도 조마조마한 구두 뒤로 몸을 고이고 스커트 자락이 비칠 만한 듯한 정강이를 지나는 외투에 단발 혹은 미미가쿠시 이게 이제 옛날 모던 그 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1920년대 일제 시대 때 좀 신문물을 접한 이 신여성들의 머리거든요. 이 단발이 미미가쿠시에 나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양.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불길 같은 손에 분길 같은 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경복궁 기둥 같은 담장을 휘두르면서 두툼한 각태 안경, 펑퍼짐한 모자, 코 높은 구두를 신고 이게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왜냐하면 이건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 신문물을 접한 신여성, 우리가 보통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걸 모던보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지를 가지고 일제시대 1920년대를 찾지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찾지 못했더라도 선지의 내용에서 옳지 않은 걸 찾는데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다 일제시대고 2번은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은행이 1896년, 그 다음에 거꾸로 돼 있는데 한성은행이 1897년, 대한천일은행이 1899년. 이게 이제 일제의 금융 지배를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경제사, 근대 경제사 매핑하면서 이걸 해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민족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진 민족 은행들인데 이 개항 이후라고 하면 너무 좀 머나요? 하여튼 일본의 어떤 경제적 침탈, 금융 침탈에 맞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 자본을 가지고 은행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근대사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1890년대. 그래서 2번이 답이고 1번의 신여성 삼천리.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는 기존의 우측 통행 방침을 바꾸어 좌측 통행을 일반화했다.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습을 비판하는 프로문학. 이게 이제 결국 그 신경향파 문학,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프로문학이라고 하는데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다 일제시대에 대한 설명이고 2번만 구한말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는 좀 사료를 읽고 시대가 안 찾아졌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10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런 가나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한 나라를 물어보면 쉬운데 이게 이제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물어보면 조금 혼선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 유형이거든요. 자, 처음에 자료를 좀 볼게요. 백제의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옆에다 근초고왕이라고 써놔야죠. 그 다음에 신라의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이거 보세요. 이제 위에는 백제, 밑에는 진흥왕이죠. 그러니까 진흥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정이 완성됐던 건 해공왕이에요. 이건 이제 통일신라 중대 끝나는 왕이죠. 그러니까 가하고 나 시기가 대략적으로 근초고왕을 우리가 공부했던 시기가 4세기 때 공부를 했고 진흥왕 때가 6세기 때고 그 다음에 해공왕 때면 이게 7세기 말 8세기 초가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가 충주 고구려비. 이 충주 고구려비는 장수왕 때 세워진 거니까 이 가시기에 정확히 들어가죠. 고구려에 5세기 중엽 뭐 이럴 때니까. 그 다음에 2번 황룡사 구축 목탑이 건축된 거는 선덕여왕 때 아닙니까? 이건 안 되죠. 진흥왕 다음이 선덕여왕이니까 우리가 진흥왕 다음에 선덕여왕이 나오는 거지 진흥왕 전에 선덕여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번에 나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했던 게 영양왕이니까 영양왕은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의 왕이거든요. 고구려에. 그러니까 요건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김대성이 석굴암을 지었다라고 돼 있어요. 김대성이 석굴암을 지은 것도 아까 전에 해공왕이 8세기 초가 아니고 8세기 한 말 정도 되겠구나. 8세기 중반에서 말. 이게 왜냐면 이 김대성이 석굴암을 지었던 시기가 경덕왕 때거든요. 751년이니까. 경덕왕 다음이 해공왕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1번 문제는 답이 2번이다. 근데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아마 푸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제가 서울시 준비할 때 항상 서울시에 있는 궁 문제가 나오니까 궁궐 문제가 나오니까 좀 궁궐 부분을 좀 따로 7급은 정리해 놓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1번서부터 볼게요. 각 궁궐이 처음 지어진 순서는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이 순서가 맞아요. 경희궁이 가장 늦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후원은 궁궐 북쪽에 있어 북원 혹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해서 금원으로 불렸다. 맞고요. 조정이란 말은 궁궐의 외전 앞에 품계성 놓인 마당을 의미한다. 뭐 들어보지는 못했어도 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문제가 좀 까다롭네요. 까다롭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문제치고는 좀 까다로운 문제. 지금 3개 별표를 쳤네요. 양궐체제란 국왕의 중심 공간인 법궁과 이 중전이나 이 세자 등 왕실 가족의 공간인 이궁을 의미한다라고 되는데 이궁이라는 뜻은 이 중전과 세자가 머무는 공간이 아니고요. 이 법궁의 어떤 재난 시에 대비하기 위한 별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궁이라는 말의 정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궁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법궁은 왕이 거처하는 곳이고 이 법궁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궁이지 중전이나 세자의 생활 공간이 이궁이 되진 않거든요. 실제로 선조 이전의 법궁은 경복궁이에요. 근데 이제 경복궁일 때 왕실이 그러니까 중전이나 세자 이 왕실 가족 공간은 우리가 이제 창경궁이거든요. 이게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이궁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법궁의 재난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을 이궁이라고 하지 이 중전이나 세자들의 생활 공간을 이궁이라고 하진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문제 어렵네요. 문제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이거는 좀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해방전후사에서 비교가 돼서 많이 출제되는데 3번에 보시면 미 군정은 처음부터 이를 지지하지 않았으나 이게 잘못됐죠. 미 군정은 처음에는 지지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지지를 철회합니다.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죠. 1940 이게 좌우합작위원회가 1940년 7월에 만들어지고 1940년 10월에 좌우합작 7원칙, 1947년 3월에 미 군정의 지지가 철회되고 그 다음에 7월에 여운형이가 죽죠. 한지근이라는 우익 청년에 의해서. 그러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해체되는데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 볼게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 중심의 단독정부 수립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전개된 게 맞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것도 맞고요. 좌우합작 7원칙은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 등의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한 것이다. 맞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도 같이 묻고 있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13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만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사에서 이렇게 니은과 같은 리을과 같은 이런 이제 국어사와 관련된 문제를 낸다는 것은 사실 이건 반칙입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책의 내용 중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칠정산 내편은 이슬람 달력인 회의력을 개정 증보하여 번역해 놓은 게 아니고요. 칠정산은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별자리를 관측한 이후에 우리가 원의 수시력을 연구해서 내편을 만들고 아라비아의 회의력을 연구해서 외편을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아라비아의 회의력을 개정 증보해서 번역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원생몽유록은 사육신과 단종의 사후생활을 그려 은연 중에 세조를 비판하였다. 그렇죠. 이 원생몽유록이 백호 임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것이 이제 세조를 좀 비판한 책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국사에서 원생몽유록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좀 답답합니다. 저로서는. 그다음에 디귿. 이종희는 동사를 지어서 고구려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맞고요. 디귿은 찾기가 좀 쉬워요. 근데 리을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박통사 언해라는 책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강우성이 만든 일본 학습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우성이가 일본의 포로로 잡혀간 건 맞아요. 근데 강우성이가 만든 책은 이 첩해신어라고 해서 일본 학습서거든요. 이 박통사 언해라는 책은 중국어 학습서예요. 근데 이걸 아무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반칙에 가까운 13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13번은 체크를 안 했네요. 13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14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4개 나왔죠? 별표 표시한 문제가 요거의 답은 니은 디귿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단체에 대한 설명인데 가다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독립운동사가 체계적으로 공부되어 있는 학생들은 뭐 쉽게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구급 문제에 나오더라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1920년대 자유시참변 이후 만주 독립군의 활동은 3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3부 중 대체로 이것이 북만주 지역이다. 그러면 3부가
참정신이거든요. 그럼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건 신민부가 되죠. 조선인 사회의 자치를 담당하였다. 1920년대 말 삼부 통합운동을 벌인 결과 남북 만주에서 양대 세력으로 재편되었는데 남만주에는 국민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이렇게 돼야죠. 정당의 성격을 띤 조선혁명당과 군사 성격을 띤 조선혁명군이 결성되었다. 이게 이제 국민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언젠가 만주를 점령한 다음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다음 중국 내의 독립운동 단체들 사이에는 통합운동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민족혁명당 이거는 이제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거죠. 민족혁명당은 통합하여 난징에서 만들어진 건데 찬성하는 단체들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1937년에 민족혁명당이 뭐로 바뀌었느냐 이게 조선민족전선연맹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다. 요거는 뭐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너무 지엽적인 문제라서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역사적 사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건데 기억부터 볼게요. 청해 요청으로 조선은 나선정벌의 조총병을 파병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은 나선정벌이죠. 이 나선정벌은 효종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파병, 2차 파병 이렇게 있거든요. 1차 파병이 1654년, 그 다음에 2차 파병이 1658년. 이게 이제 효종 때 일어나는 거고요. 1654년, 1658년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청해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유를 중심으로 북벌 움직임이 제기되었다. 이건 이제 숙종 때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디귿, 리을이 다 숙종 때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놔야 되냐는 거죠. 참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숙종 때 니은은 3번의 난이 일어나면서 윤유가 실질적 북벌을 주장하는데 이게 1674년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이것도 숙종인데 내용을 보면 숙종을 찾을 수는 있죠. 이게 백두산 정계비니까. 이거는 이제 연도수를 외우셨을 거예요. 이게 1712년. 근데 이 연도수를 외웠다고 해서 이 연도수랑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을도 안영보기가 활약했던 건 이 울릉도에 가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울릉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확인받고 온 게 이게 숙종 때가 맞는데,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숙종 때죠. 근데 이게 169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도수를 글쎄요. 정치사도 아니고 이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외교 관계사로 봤을 때는 정치사에 포함이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큰 정치 사건사도 아니고 이런 지엽적인 연도수를 깔아놓고 이렇게 숙종 시기를 맞추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도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순서를 나열해 보면 기억이 먼저 나와야 되죠. 효종 때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리을, 디귿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기억, 니은, 리을, 디귿이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네요. 2번이. 아이고 참 이 문제는 정말 까다롭네요. 자 17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내용들이 일어나는 왕대의 사실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료에서 제시된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시기 국왕은 육조를 직접 장악했다. 그러면 태종 아니면 세조 아닙니까? 국정을 운영하였으며 친위병을 강화하고 군권 관장을 유념하였다. 관장에 유념하였다. 또한 공신을 발탁하여 의정부 육조 승정원과 고위 관직에 군직에 포진시켰다. 특히 제2 4년 별시위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이게 이제 군제 개편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6년에 내금위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고 아울러 제12년에는 도 절제사 이와 진관 책임자의 명칭을 자 여기서 이제 진관이 나왔어요. 이 진관 체제가 시작된 건 세조거든요. 그러니까 태종 때는 이 진관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진관이 바로 이 태종과 세조를 구분하는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이 17번은 세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 구급 문제에서도 세조 문제가 나왔었는데 같은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관련이 가장 적은 걸 찾는 거거든요.
길주 지방의 토호 세력이었던 이시의 난을 제거하고 유향소가 폐지되고 이게 세조 때 일어난 거죠. 세조 말년에 일어난 건데 2번 사병의 혁파와 함께 도평이 사사가 의정부로 고쳐졌고 중추원은 3군부가 되면서 3군부의 관원은 3군부에만 근무하고 의정부에는 합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 이 도평이 사사가 의정부로 고쳐진 건 태종도 아니고요. 이건 정종 때예요. 정종. 그러니까 요 2번이 답이 됩니다. 사병의 혁파는 태종인데 그 뒤에 도평이 사사를 의정부로 고친 것은 또 정종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3번 볼게요. 3번 선지도 매우 까다로운데 지방재정과 군사의 부족을 군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군자라고 하는 게 맞게 한자를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각종 둔전이 증설 또는 신설되었으며 특히 역둔전이 평안도에 설치되었고 전국 관둔전의 면적이 종전의 2배로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 세조의 어떤 이 군제 개혁과 관련돼서 이 둔전, 역둔전 이런 것들이 다 이 군대가 운용하는 토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의 이 시기의 국왕은 국조보감과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 지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국조보감은 뭐 계속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국조보감이 원래 세종 때 실제로 완결이 되는 그러니까 세종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 세조 때도 계속 국조보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조보감 편찬이 시작된 거는 어떻게 보면 세조라고 보는 게 맞는데 동국통감 때문에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 동국통감이 완성된 거는 성종 때잖아요. 근데 편찬이 시작된 건 세조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18번 다음 직인년 교서를 발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공의 있는 자를 상 주는 것은 옛 성인의 좋은 규정이요 죄 있는 자를 벌 주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이다. 적의 괴수인 흠돌. 자, 그러면 김흠돌 모욕 사건이니까 이건 신문왕 때네. 왜냐면 신문왕 즉위년에 김흠돌 모욕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건 이제 즉위 교서에 나타난 거죠. 그럼 신문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독서 삼풍가는 원성왕 때니까요. 요거는 1번, 2번, 3번은 다 신문왕 때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건 설명을 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는 현대 민주주의 발전사를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9급도 그렇고 지금 7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봤던 지방직도 그렇고 이게 계속 지금 민주화 운동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 기조는 유지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때는 계속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다음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빨리빨리 가봅시다. 다 메이저 사건들이기 때문에 5.16 군사정부는 61년이고요. 니은의 4.19 혁명은 60년. 그 다음에 3.1민주국 선언은 이게 유신헌법 그 철폐투쟁이죠. 73년에 일어난 그다음 76년에 일어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리을의 10월 유신은 72년.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은 80년. 6.29 민주화 선언은 87년이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면 니은, 기역, 리을 그렇죠. 리을, 디귿, 미음, 비읍 이렇게 됩니다. 1번이 답이 되네요. 19번의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인데요. 20번 문제 끝까지 진짜 재수없습니다. 끝까지 당혹스럽게 만든 문제였어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문제가 어렵냐면 모두 골라라 해놓고 모두 다 답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일단 이런 선지 배열은 굉장히 까다롭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국호는 처음에는 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당나라의 책봉을 받은 뒤에는 발해라고 했고 고구려 개순국을 표방하여 고려로 부르기도 하였다.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원래 고구려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라고 부른 거고 계획도시인 니은 상경의 유적과 유물은 발해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 맞고요. 타구와 격구놀이 당을 통해 들어와 널리 유행하였다. 맞습니다. 이 격구는 이제 이 마상격구라고 해서 보통 이제 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공을 치면 폴로 같은 거죠. 영국으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리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도끼,
남해부의 곤포, 그다음에 책성부의 된장, 솔빈부의 말, 위성의 철, 그다음에 미타오의 붕어 등이 있다. 이게 이제 발해에서 나오는 특산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발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얼굴 좀 봐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오늘 제가 지금 목소리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서두에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험 기간 자체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한 수험생들이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너무 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범주 밖으로 벗어나서 수험생들이 많이 곤욕스러웠을 것 같아요. 기운 내시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상대평가니까 기운 내시고 이 예상 밖에 벗어나는 이 범주 밖에 벗어나는 문제들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싸움은 기본에서 나오는 거지 만점 방지용 문제를 맞고 안 맞고 이 운으로 결정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공부들 하시라고 수고하셨고요. 기회가 되시면 저는 강의실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